안녕하세요. 고등 문법 관찰하기 고문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 판서를 통해서 관계사절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로 이제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독해를 원하고 있고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문법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고 싶다? 그러면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세 번째, 혹시 그러면은 제가 다른 교재 안 보고 이 보충 자료만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세모 표시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 관계사절은요, 해석이 가장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판서를 통해서 촬영했었던 그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더라도 해석이나 관계사절의 원리를 파악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건 생략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특수한 용법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짚어보시고 싶은 경우에만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법 문제 풀이랑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대명사가 빈출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공시나 편입시험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게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뭐 수능이나 토익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판서 강의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보충 자료. 이것도 역시 공시나 편입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수능이나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이 자료만 보시더라도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참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가 해설들을 되게 길게 써놨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강의를 안 듣고 보충 자료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놨고요. 판서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를 읽어보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놓지 않고 예시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 의도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내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부연 설명이 없어? 라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강의를 조금씩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한번 관계대명사, 관계사절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관계사절에 관한 학습 포인트들을 크게 확인해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쭉쭉쭉 설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복습하시기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보충자료 2페이지를 가보시면요. 명사구의 구조 파트부터 나오게 됩니다. 저희 지금 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명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명사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명사구는요. 명사구는요. 구의 일종이죠. 그쵸? 구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구라는 건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설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덩어리예요. 말의 덩어리.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이렇게 합쳤습니다. 몇 덩어리죠? 한 개 덩어리죠. 그쵸? 그런데 또 다른 덩어리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 덩어리를 크게 또 묶었어요. 자, 그러면 이 크게 묶은 것도 몇 개 덩어리죠? 한 개 덩어리죠. 오케이?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딱 하나만 그려놨어요. 이거는 몇 개의 덩어리죠? 이것도 역시나 한 개 덩어리죠. 오케이? 우리가 묶어서도 한 개를 만들 수 있고 그냥 한 개만 던져놓고도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구라고 하는 건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단어만 있어도 구가 될 수 있고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구를 이룰 수도 있고요. 구와 구가 만나서 더 큰 구를 이룰 수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구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언어가 덩어리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명사구라고 하는 거는요,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명사구니까 이 덩어리에 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까? 당연히 명사는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럼 명사 한번 써봅시다. 명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누구예요?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죠. 그쵸? 그런데 형용사를 또 누가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죠. 이런 걸 포괄해서 그냥 제가 앞에 수식어 이렇게 써볼게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명사가 가산명사인데 단수명사면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A beautiful girl 이라고 하면요, 걸은 소녀 명사인 거 알겠어? beautiful은 형용사인 거 알겠어? 같은 애들 보고 뭐라고 부르죠? 관사라고 부르죠. 그쵸? 그리고 책은 책인데 내 책이야, 이런 my 같은 표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소유격이라고 부르죠. 자, 생각해보세요. 어를 쓴 문장에서 my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한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왜? 둘은 들어가는 자리가 똑같거든요. 이 똑같은 자리를 저는 한정사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한정사에 대해서 강의할 일이 있다면 그때 강의를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어순으로 한정사, 수식어, 명사 이 구조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정사, 수식어, 명사. 그런데요, 영어는 좀 특이해가지고요, 수식어가요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다시, 명사 안에는요, 명사구 안에는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앞뒤로 한정사, 수식어가 있을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런데 한정사, 수식어는 반드시 나와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상황에 따라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명사구의 구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정사, 수식어, 명사, 수식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자, 명사구라는 게 있으면 여기 안에 명사라고 하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핵이라고 부를 거예요. 핵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앞에 한정사도 있고 수식어도 있는데 뒤에 또 수식어가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관계대명사가 바로, 관계대명사 절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수식어구, 뒤에 나오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명사구의 구조에 명사 뒤에 수식어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 수식어가 나오는 부분을 앞으로는 사람들이 관계사절 혹은 관계사절의 축약으로 전부 다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사의 앞에도 수식어가 나올 수 있고 뒤에도 수식어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영어의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뒤에 나오는 수식어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관계사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수식어로서의 관계사절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사가 뭐고 관계사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선생님들이 가끔 관대랑 관계대명사랑 관대절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저도 자꾸 습관적으로 혼용해서 말을 하게 되지만 최대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사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The restaurant that Sally recommended.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봅시다. The restaurant. 명사가 나왔는데요. 이 명사를 뒤에 있는 관계사절이 수식어로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봅시다. 여기 보면은 that 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관계사라고 부른다.
오케이? 이 절 전체가 관계사가 아니에요. 얘만 따로 불러서 관계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뒤에 나오는 절 혹은 관계사부터 이 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관계사절,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어떤 관계사를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건 관계사절 전체가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영어에는 일정한 구조와 뜻을 가진 어구가 명사 뒤에 놓여서 앞에 놓인 명사를 후치수식할 수 있는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구조의 하나가 곧 관계사절이다. 즉, 관계사절은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구조다. 그럼 하나만 더.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그러면 관계사절의 품사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이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등을 통칭하는 관계사가 이끄는 절구조를 말한다. 관계사가 앞에 나와서 뒤에 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 다르게 말해서 관계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때 관계사절에 의해 후치수식을 받는 명사를 가리켜 선행사라고 하며 이 관계사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명사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관계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people like people who like them 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who like them.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The store, 가게인데 we buy food, collects plastic bags to be recycled. 가게인데 어떤 가게야? 우리가 음식을 사는 가게는 collects plastic bags, 수집합니다. plastic bag, 비닐봉지들을 to be recycled, 재활용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사들의 형성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는 보시되 읽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판서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아래 예문들도 제가 친절하게 번역을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래 있는 내용만 볼게요. 위와 같이 관계사는 두 번째 절의 한 요소가 바뀐 것이므로 바뀌어서 이동한 것이므로 관계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필연적으로 어떤 요소가 상실하게 되어 있다. 무슨 뜻이에요? 관계대 명사는 뒤에 뭐가 바뀐 거야? 뒤에 나오는 절에 명사 하나가 사라져서 이동해 온 게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질 수밖에 없다? 명사 하나가 빠질 수밖에 없다. 관계부사 뒤에는 뭐가 빠질 수밖에 없다? 부사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필연적으로 어떤 한 요소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관계된 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명사가 빠지게 되고 관계부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부사구 그리고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전치사구가 빠지게 된다. 문장의 오형식을 기준으로 명사는 주목보로 사용되지만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관계대 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불완전한 문장을, 관계부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라고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계사의 유형이라고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관계사, 관계부사는 여러 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인칭대명사를 정리해놓은 게 보이시죠? 그쵸? 이거 살짝만 볼게요. 인칭대명사 우리 전부 다 공부를 했을 텐데 이 인칭대명사란 말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을 거거든요. 자, 인칭대명사는요 종류가 크게 네 가지예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까지.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격으로 끝나고 격으로 끝나죠. 근데 얘는 격으로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만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인칭 대명사라는 건요 대명사의 종류예요. 다르게 말하면 대명사라고 하는 건 격,
격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자격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대명사의 격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관계대명사는 명사로부터 온 거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튀어나왔을 거라 그랬죠. 주어 자리에는 무슨 격만 들어가는데? 주격만 들어가죠. 목적어 자리에는 뭐만 들어가는데? 목적격만 들어가죠. 보어 자리엔 뭐만 들어가는데? 원래는 주격이 들어가지만 현대 영어에선 목적격도 들어가죠. 오케이? 아무튼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다? 주격, 목적격이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들도 마치 명사처럼 격을 가지겠네요. 그 이름이 뭔데?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다고요. 오케이?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에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다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래의 종류를 보면은 관계 대명사의 종류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도 쭉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관계사절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관계사절의 용법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행사 수식, 제한적 용법이고요. 두 번째, 부연설명 기능, 비제한적 용법이고요. 세 번째, 명사절 기능, 명사구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저희 판서 강의에서 관계사절에 대해서 대충 다뤘었잖아요. 자,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품사가 뭐다?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야? 관계대명사 와시였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하고 뒤에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들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산 발음이 꼬이네요. 제한적 용법입니다. 관계사절의 제한적 용법이란 선행사를 수식하여 선행사의 지시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지시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용법을 말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제가 조금 왜곡을 섞어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여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할 거예요. 여동생을.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야, 나 여자 하나만 소개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자가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아요. 그쵸? 그런데 여자라고만 말하면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뭐라고도 말할 거야? 아니, 연하 있잖아, 연하. 연하인 여자면 또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세상에 동갑 여자들도 있고 연상 여자들도 있을 거니까. 아니, 그런데 너랑 혈육 관계인 여자 있잖아. 그러면 또 범위가 또 좁아지겠죠? 엄청 좁아지겠네? 그쵸? 아니, 근데 있잖아. 너네 집에 같이 사는 그 여자 있잖아. 라고 말하면 또 범위가 줄어들 거고요. 아니, 있잖아. 너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있잖아. 라고 하면 범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거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를 오빠라고 부르고 너네 집에 살고 있는 네 혈육으로서의 연하 여자를 소개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친구는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이 새끼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해? 내 여동생 소개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냥 여자, 명사 하나만 띡 던져놓고 나면은 이 세상에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면 붙일수록 그 여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진다고요. 오케이? 나중에는 제가 여동생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 이것만 쭉 듣더라도 내 여동생 말하는 거구나 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고요. 수식어를 붙이면 붙일수록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아시겠죠? 자, 관계사절의 제한적 용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명사 하나만 띡 던져놨을 때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사절을 붙이고 붙임으로써, 관계사절에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이 명사가 누군지를 점점 더 구체화하고 더 식별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게 관계사절의 제한적 용법이라고요. 오케이. 한번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guy is not reliable. 그 자식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문장이죠. 자,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그 자식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철수인지, 민석인지, 현수인지 어떻게 아냐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친구는 물어볼 겁니다. Which guy? 누구 말하는 건데? 그러면 The guy, 그놈 있잖아. Who borrowed your car? 너의 차를 빌렸던 그놈은 믿을 수가 없어. 오케이? 세상에 그 가이, 그 새끼, 그 자식의 범위는 이렇게 넓지만 그 범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차를 빌렸었던 놈으로 좁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관계사절의 제한적 용법이라고요. 대부분의 수식어들은 이렇게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관계사절에서 제한적인 용법은 용법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아, 당연히 제한적 용법이겠구나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예문 1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메뉴 하나 골라. 내가 만들어줄게, 공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빙수를 시킨 거예요. 하필 제가 제일 만들기 싫어하는 초코 빙수를 시켰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제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친구한테 일러 바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자식이 초코 빙수 시켰어. 빙수 중에서도 초코로 만든 빙수? 근데 네가 어제 사 먹었던 그 초코 빙수 시켰다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코 빙수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가 어제 사 먹었었던 종류의 초코 빙수라고 종류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관계사절의 제한적 용법이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조금 심화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이거는 공시나 편입문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중요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께는 뭐 그렇게 볼 필요 없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can you mention? 너 말할 수 있어? anyone. 누군가를 말할 수 있어? that we know.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who is as talented as he. 그놈만큼, 그 남자만큼 재능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 관계사 대시 나왔고요. 또 관계사 후가 나왔어요. 얘네가 공통적으로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죠? anyone이죠. anyone이죠. 명사는 하나인데요. 이 명사에 붙어있는 관계사절이 두 개죠. 이중으로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급지게 말해서 이중 제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이 두 개가 나왔다. 이중 제한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한 것으로서 2번 한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1번 한 것으로서 2번 한 이라고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요? Anyone that we know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죠. Anyone that we know who is as talented as he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으로서 범위가 한번 좁혀졌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야? is as talented as he. 그만큼 재능 있는 사람이죠. 오케이? 우리가 해석하는 법만 알고 있으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조금 심화해서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관계대명사가 이중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친구가 수식하는 게 누가 될까요? Who is as talented as he? 가 꾸며주는 부분이 과연 anyone일까요? 아니면 anyone that we know일까요? 정답은
anyone that we know가 됩니다. 알 필요 없는데 혹시 고급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자, 관계사절의 제한적 용법이 뭐라 그랬어요?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계사절에서 범위를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anyone that we know,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만큼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오케이, 알 필요 없겠지만 혹시나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래에 있는 예문들은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사절의 개성적 용법인데요. 이게 내신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요소예요. 수능에서도 오답선지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한번 봅시다.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과 달리 선행사를 식별, 제한하지 않고 단지 부연 설명만 하는 관계사절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관계사절의 비제한적 용법, 학교 문법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관계사 앞에 별도로 무언가를 두지 않는 제한적 용법과 달리 비제한적 용법은 컴마 관계사의 형태로 사용되며 선행사를 더 이상 식별해 줄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무슨 뜻인지 이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선행사가 고유명사인 경우가 대표적이며 고유명사인 선행사의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을 사용하면 비문, 틀린 문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1번. Jake, who lives next door to Melanie, is rather strange. 제이크란 애가 있는데, 자, 제이크라고 이름만 말하더라도 저희가 더 이상 범위를 좁혀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 제가 아까 했던 예시로 들면 여동생이 한 명 있는 친구한테 야, 네 여동생 소개시켜줘 라고 말을 하면 그만이지. 야, 네 여동생 중에 마르고 키가 170인데 뭐 땡땡 여중 다니는 그 친구 소개시켜줘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범위를 좁혀줄 필요가 없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쵸? 제이크라고만 말하더라도 더 이상 식별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이 아니라 컴마 표시가 되어 있는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이크. 아, 근데 걔 알잖아. 그 멜라니 옆집에 사는 그 제이크가 is rather strange. 좀 이상한 놈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범위를 좁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컴마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쉼표죠. 쉼표라는 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한번 하고 쉬고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돼? Jake, who lives next door to Melanie, is rather strange.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할 때, 야, 있잖아, Jake. 그 멜라니 옆에 사는 그 제이크.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친구처럼 들리겠죠. 그래서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는 일상 대화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문어체에서 글을 쓸 때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로 진짜로 제이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냥 문장을 쪼개서 말하면 되겠죠. 제이크라는 애가 멜라니 옆집에 사는데 걔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계속적 용법은 문어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구나. 다소 격식이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수능이나 터플이나 토익이나 이런 시험들은 전부 다 문어체고요. 다 격식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즉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예문 2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세상에 여동생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한 명의 범위를 좁혀줄 수식어를 붙여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다고요. 그냥 여동생이라고만 해도 범위가 좁혀진다고요. 그런데 여동생이 만약에 두 명이야. 두 명이야. 그 마른 애. 아, 그 살찐 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마른 여동생.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살찐 여동생. 이렇게. 오케이? 마르다라는 게 특정 여동생을 지칭해 줄 거고 살쪘다라는 게 특정 여동생을 지칭해 주겠죠. 그러면
이때 말랐다 살쪘다라고 말하는 건 제한적 용법이에요? 비제한적 용법이에요? 제한적 용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걔 말랐잖아. 걔 살쪘잖아. 라고 말하는 거는 이 여동생의 범위를 좁히는 표현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여동생을 얼평하는, 여동생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의 표현이에요? 부연 설명의 표현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비제한적 용법, 개선적,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엔 컴마가 있고요. 여기엔 컴마가 없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His aunt. 고모인데 이 고모가 캘리포니아에 사신다? 근데 이 고모가 came to visit him recently. 최근에 걔 만나려고 왔었어. 라고 하면은 자, 고모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이 고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오케이? 다르게 말하면 고모가 누군지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까 고모가 몇 명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한 명뿐일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B번 문장 볼게요. His aunt. 그 고모인데 who lives in California.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고모 있잖아. 그 뉴욕에 사는 고모 말고 그 서울에 사는 고모 말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그 고모가 came to visit him recently. 최근에 걔 만나려고 찾아왔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즉 제한하는 표현을 두고 있다라는 건 이 세상에 그의 고모가 한 명이 아니라 더 여러 명일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라고요.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따라왔을 겁니다. 예문 3을 보면 조금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볼게요. The John Doe. 존 도라는 사람. 고유명사죠. 근데 내가 알기론 고유명사 앞에 더라고 안 붙이는데. 더 읽어볼게요. John Doe, who is in my statistics class. 컴마가 없네. 고유명사에는 제한적 용법 안 쓴다 그랬는데. is an idiot. 걔 멍청이야. 어떻게 된 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유명사에는 제한적 용법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고유명사는 이렇게만 말하더라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제가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지. 뭐 중국의 뭐 짝퉁이나 그런 것들 떠올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고유명사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흔한 이름이잖아요. 옆반에 민석이가 또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야, 1반 민석이가 2반 민석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겠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김도균, 도균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불렀냐면 큰 도균, 작은 도균이라고 불렀었다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름, 고유명사지만 범위가 좁혀지지 않을 땐 뭣도 붙여줄 수 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제한적 용법, 컴마를 쓰지 않고도 붙여줄 수가 있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존 도란 애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통계학 수업을 듣고 있는 그 존 도가 멍청이 같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B번 예문도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문 3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편입 공부를 하시는 분들만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편입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사고를 좀 열어둘 겸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선행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품사가 뭐라 그랬죠? 형용사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형용사절이라는 건 또 다른 명사를 뭐 하는 애예요? 수식하는 애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보충 자료를 만들었던 걸 느끼셔야 되는데 보세요. 관계사절의 용법으로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으로 나눠놓지 않았죠. 선행사 수식과 부연 설명이라고 용법을 나눠놨습니다. 즉 비제한적 용법은요 사실은 무언가를 수식하는 애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명사를 수식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은.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형용사절이니까 선행사로 누구를 가지고 오고 있었던 거야? 명사를 가지고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계속적용법은 형용사절도 아니래매, 수식어절도 아니래매.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명사 선행사만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양한 선행사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사의 종류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He lost his health. 걔가 건강을 잃어버렸어. Which was the cause of his failure. 그런데 그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어. 자, 그런데 그것이 할 때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앞의 문장 전체가 되겠죠? 즉, 앞의 문장 전체 또는 절을 선행사로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능에도 나오고 토익에도 나오고 공시에도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관계사절의 특이한 특징으로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He tried to catch the ball, which was found impossible. was found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자, he tried to catch the ball. 그는요, 그 공을 잡으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was found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뭐가 불가능했던 거야? To catch the ball. 공을 잡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앞에 일반적인 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왔네? 그쵸? 정확히 말하면 부사적 용법이지만 그냥 명사라고 칠게요.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로 누구도 받아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 구, 투부정사 절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럼 좀 더 가볼게요. He beckoned her to approach, which he did not.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 이것도요. He beckoned her to approac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투부정사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있을 텐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 관계사절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어요? 관계대, 명사 뒤엔 뭐가 빠지고 명사가 빠지고 관계 부사 뒤엔 뭐가 빠지고 부사가 빠진다며. 근데 뒤에 빠진 거 보세요. 조동사 did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없잖아. 우리 두 투부정사로 써요? 아니면 두 동사로 써요? 두 동사로 쓰잖아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동사 자리다. 그러면 투부정사 전체가 선행사가 아니라 뭐가 선행사란 걸 알 수 있어요? 동사만 선행사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 뒤부터 한번 가볼게요. Which I fortunately was not.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he was rich가 나왔으니까 앞문장 전체가 들어가기에도 이상하고 그럼 뭐가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네. 그쵸? He was rich, which I unfortunately was not rich.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부자였어. 그런데 나는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어? 부자가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계속적용법은 형용사도 선행사로 받아줄 수가 있구나. 동사도 받더니 이제 형용사도 받고 있죠. 또 가봅시다. She spoke to me in French, which language I did not understand. 이렇게 돼 있어요. which language를 한 덩어리로 높아서 하나의 명사 구가 되겠죠? 그럼 봅시다. 뒤에 I did not understand. 뒤에 목적어가 which language로 바뀌고 앞으로 튀어나온 건 알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which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모르겠지. 왜? language가 붙어 있으니까 which라고만 했으면 그냥 French였을 텐데 which language라고 해보니까 which가 가리키는 게 뭐냐고요.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this야 this. But this language가 which로 바뀐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야? 제가 아까 명사구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명사구는 명사구에 꽂힌 명사는 꼭 있어야 되고 한정사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수식어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수식어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랬었죠. 관계사절의 계속적용법에서는 위치가 한정사 this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관계사절의 계속적용법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심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수업 준비를 따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다소 두서없이 설명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최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다소 과한 설명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얕게 설명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천일문 완성 같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빈칸은 보완하시고, 더 과했던 부분은 그냥 사고를 여는데 사용을 하시면서 이 강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